면역기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비만으로부터 시작해보자. 나는 2장에서 체중증가는 혈액내의 LPS라고 불리는 지질장애 수치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LPS는 박테리아의 피부세포나 다름이 없는데 박테리아 내부 물질은 안으로 외부에서의 위협은 밖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또한 피부세포처럼 지속해서 벗겨지고 서로 만들어진다. LPS 분열은 특히 그람 음성균의 표면을 코팅한다. 박테리아를 그람 염색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정성분 통상적인 분류를 했는데 균이 세포 표면에 있는 항원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고 생각했는데 면역세포들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물질을 찾아서 무조건 파괴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인체 모든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강력의 조절이 필요하다. 면역계라고 다를 것이 없다. 염증을 촉지하는 메시지는 염증을 저지하는 메시지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염증을 저지하는 쪽은 새롭게 알려진 면역세포인 조절 T세포가 맡고 있다. T렉스라는 이 조절 T세포는 군대의 주은정에 해당되며 전반적인 면역을 조정한다. 특히 트리거는 공격적이고 피해 금지는 면역세포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트리거가 많아질수록 면역기 반응성이 줄어들고 트리거가 줄어들수록 면역기는 더 격렬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트리거의 생성을 맡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아이들에게서 IPEX 증후군이라는 중증 질환이 나타난다. 면역기가 균형을 잃고 대량의 염증 그렇게 되면 림프섬이나 비장이 부어오른다. 이 기관이 파괴되고 초기 사망에 이어진다. 하지만 새롭게 발견된 증거에 따르면 트리거를 지휘하는 청소년과는 놀랍게도 자신의 몸에 유리한 쪽으로만 작용하는 인간 세포가 아니라 미생물총이다. 미생물총 T세포 트리거 T 그래서 조절세포가 있는데 T렉스라는 게 T렉스라는 이 T세포를 누가 지휘하냐? 미생물이 한다고? 유리한 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은 T렉스를 앞잡이로 삼아서 명령을 하더라하여 면역 반응을 주도하고 진압에 투입되는 사병의 수를 조절하면서 자신이 살 길을 도모한다. 면역기가 점잖게 아령을 베푼다면 미생물총은 면역기 기술을 갖게 되거나 위협 없이 평안히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미생물총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인간의 면역기를 억누르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은 꽤나 두려운 일이다. 오래된 적들의 공격에 맞서는 인간 생존의 근본적인 방어체계가 가장 윗선에서 간섭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미생물총과 함께 지나온 진화의 역사 속에서 면역기가 인간과 미생물총을 모두에게 유리하도록 정교하게 조정되었을 테니까 말이다. 다만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서구가 된 생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경우 미생물총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내에서 미생물총의 다양성이 낮아지면 트레그스는 어떻게 반응할까? 아그네스 올드를 포함한 일본의 학자들은 그들의 오랜 실험 대상인 무균지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대답하고자 했다. T를 맡고 있는데 자, 과학자들은 무균지에서 나타나는 트렉스의 효능을 정성지와 비교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죠. 면역과의 거리를 좁히다. 이제 코레라 이야기를 해보자. 코레라는 1854년에 영국 소에서 상수원 오염에서 비글리오라는 박테리아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박테리아는 절대 숙주의 몸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다. 대부분의 감염성 박테리아는 숙주의 몸에 침입한 후에 면역기의 공격에 저항하고 감염을 유지할 수. 이 장을 볼 때면 식물의 영양성을
체크를 한다. 그렇게 넣고 하는데 주변에 흔하게 널려 있으면서도 독성을 없는 물질 그러니까 꽃가루나 먼지, 개나 고양이의 털, 우유, 달걀, 견과류를 보면 면역계가 감염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무의식적으로 멀리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무서운 병인을 맞는 것처럼 반응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이 모양은 아니었다. 1930년대의 천식은 흔한 병이 아니었다. 아마 한 학교당 한 명 정도로 희귀 질환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에서는 비율이 엄청 뛰어올라 한 번에 한 명이 천식을 앓았다. 지난 10년 동안의 천식 발병의 급증세는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아이들 4분의 1이 천식 때문에 고생한다. 다른 알레르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땅콩 알레르기는 지난 세기 말에 겨우 10년 동안에 3배로 급증했고 후에 다시 5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이제는 학교나 직장에 견과류 금지 구역을 지정할 정도다. 아토피나 꽃가루 알레르기 역시 한때는 드물게 나타나는 증상이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어떤가? 처제의 인슐린 자가 투여는 1000명당 약 4명에 이르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자주 볼 수 있다. 제1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 질환의 좋은 예다. 증상이 확실하여 오진할 확률이 낮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십 년 전 의료 기록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형 당뇨병은 당뇨 중에서 일찍 발병하여 대개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데 췌장 서부를 공격하여서 인슐린을 전혀 생산할 수 없게 한다. 반면에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인체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아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인슐린 없이는 사탕이나 디저트 같은 단순당과 파스타나 빵 같은 합당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당도 전환하여서 몸속에 저장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세포에 저장되지 못하고 혈액에 쌓이는 당은 급격히 독성을 띠며 환자에게 극심한 갈증을 일으키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만든다. 쇠약해진 환자는 급기야 몇 주 혹은 몇 달 뒤에 신부전으로 사망한다. 인슐린이 투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정말 심각한 질병이다. 다행히 다른 질환에 비해서 당뇨병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교적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요즘 시대는 금식 후에 혈당을 측정하면 바로 당뇨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100년 전만 해도 당뇨병은 기꺼이 21세기의 새로운 정상. 이제 우리의 21세기 삶은 예방접종, 항생제와 정수소독기술, 병원위생덕분에 감염의 접근을 막고 무균상태의 휴전을 많이 했다. 감염병의 위험은 예전만큼 크지 않다 하지만 그 대신에 60년 동안에 이전에 흔하지 않았던 질환들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만성적인 21세기형 질병은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정상적인 삶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면 이제 주위를 둘러봐도 천연두나 홍역, 소아마비에 걸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우리는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들인가 이렇게 건강하니 말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제대로 둘러보면 이번엔 다른 게 올 것이다. 봄엔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충혈된 눈을 비면서 콧물을 흘리는 딸이 눈앞에 있다. 제1형 당뇨병 때문에 하루에도 몇 차례씩 스스로 인슐린 주사하는 처지가 떠오른다. 아내가 자신의 이모님 저런 다발성경화증을 휠체어에 이렇게 밀가루 음식을 먹은 설사하는 사촌 동생을 가족 식사 모임에서 만났다. 실수로 견과류를 먹고 에프펜 알레르기 쇼크 치료제를 찾아다니다가 의식을 거스러진 이웃 아주머니를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은 소위 이상적인 몸무게를 목표로 다이어트 도전했다가 보기 좋게 실패했다. 이렇듯이 알레르기, 자기면역질환, 소화장애, 정신건강질환, 비만이 바로 현대인의 생활하는 새로운 정상이다. 알레르기를 예를 들어보자. 딸의 친구 중에서 20%는 봄부터 여름까지 연신 재채기에 코를 훌쩍거리고 다니기 때문에 꽃가루 알레르기는 봄이면 의뢰인에 나타나는 연례 행사라고 여길 수 있다. 아들 같은 반 친구 5 중에서 하나는 아토피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토피는 사실 별로 놀랍지가 않을 것이다. 견과류 아나필락시스 쇼크, 감염성 쇼크는 겁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드문 일도 아니기 때문에
요새 나오는 식품을 포장해놓은 땅콩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 제조하고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하지만 왜 아이들 5명 중 1명이 전식 때문에 흡입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항생제의 발견. 지금까지 언급한 3가지 의료보건 혁신은 20세기 들어서면서 점차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 말에는 추가로 5개의 질병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어 총 10개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병원에서는 위생적인 의료 기법이 도입되고 정수기 염수 처리 과정이 되어지고 이렇게 미생물과의 접촉이 단절이 계속되어졌는데 2005년에는 사망률이 한 자릿수로 줄어들어서 사망 건수가 불과했는 것이 예방접종이 가장 성공적인 결과도건이 지금은 서구에서 이렇게 참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은 있다라는 거죠. 깨끗한 병원과 식사, 백신 개발 초창기 이후로 두 번째 의료 혁신이 일어났다. 바로 의료 환경 개선이다. 병원 위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개선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19세기 말의 수준과 비교하면 현대의 병원은 천길의 사원이다. 그 당시를 상상해보자. 병동이나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 천지다. 환자의 환부는 노출된 썩어가고 언제 세탁했는지 모르는 의사의 하얀 가운은 수돌등에 튄 피와 고름으로 물들어 원래의 색을 알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위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감염은 세균이 아니라 미아스마라고 하는 독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감염을 일으키는 미아스마는 부패물질이나 오염물에서 발생하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힘으로 여겨졌다. 미생물은 150년 전에 처음 발견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이 알려지지 않았다. 미아스마는 신체적인 접촉에 의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실상은 바로 그 의료진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미생물의 감염이 전염되는 형편이었다. 병원은 공중보건을 향한 투지와 근대의학을 대중에게 알리려는 열망으로 탄생한 새로운 발명품이었다. 하지만 출발 때의 숭고한 목적과는 반대로 병원은 더러운 질병 배양계가 되었고 그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병원이 확산하면서 고통을 겪게 된 것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서 출산의 위험률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고 1840년대에 병원에서 아기를 낳는 여성의 최대 32%가 출산 후에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에는 의사가 모두 남자였는데 의사들은 사망 원인을 산모가 감정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다거나 장이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산모에게 돌렸다. 하지만 이 끔찍하게 높은 사망률의 진짜 원인은 헝가리의 젊은 산부인과 의사이거나 제멜바이스에 의해서 마침내 밝혀졌다. 제멜바이스가 일하던 비인종합병원에서는 임산부가 진동을 시작하여서 병원을 찾아오면 두 진료소에 격일로 번갈아 보냈다. 한 곳은 의사가, 다른 곳에는 여성 조선사가 운영하는 진료소였다. 제멜바이스는 매일 걸어서 출근했는데 하루 걸러 한 번씩 병원 문 밖에 아기를 낳는 임산부를 미생물과 면역계의 협업 1998년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의 아그네스 올드 교수는 위생가설에 맞서는 대안적인 가설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 당시에는 미생물 총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스트라천의 위생가설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위생가설은 직관적인 호소리에도 불구하고 감염과 알레르기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마침내 올드는 항생제 사용과 항생제 복용의 명함. 데이비드는 1971년 프로스트의 무균실 안에서 제왕절 기술로 태어났다. 데이비드는 멸균된 분유를 먹었다. 그리고 데이비드를 만질 때는 반드시 실험용 장갑을 껴야 했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엄마의 살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고 아빠의 손이 어루만져지는 감촉을 느껴본 적도 없었다. 친구와는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놀아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장난감이나 웃음을 나누지 못했다. 데이비드가 풍선 밖으로 나오려면 눈알부터 골수를 이식받는 것이
유의했다는 거죠. 미생물이 일으킨 감염병. 세계보건기구는 무려 10년에 걸쳐서 결국 천년도 근절을 앞두고 그리고 바이러스 마지막 근거지인 소말리에서 젊은 병원 조리사가 가벼운 천년들을 앓다가 회복한 것으로 이후에 1년간 자연적으로 그래서 발병한 천년들은 보고된 바가 없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작은 피난처가 남아있었다. 과학자들의 연구 목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양하던 배터리 접시가 바로 세계에서 유일한 천연도 바이러스의 번식체였던 것이다. 영국 버밍햄 의과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바이러스 보호구역 중의 하나였다. 이 대학 교수인 헨리 베슨과 그의 연구팀은 인간의 몸에서 사라진 천연도가 혹여 동물에서 발병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천연도나 수도 바이러스 종류를 신속히 식별하는 방법을 개발 중이었다. 천년도 가능성. 파커의 몸. 베슨 교수에게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파커의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그의 연구팀 수두 바이러스 전문가가 소환되었다. 베슨의 두려움은 사실로 확인되었고 파커는 곧 인근 이송이 되었다. 그래서 2주 뒤인 9월 파커가 여전히 병원에서 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베슨 교수가 집에서 목에 칼을 꽂고 숨진 것이 그의 아내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1978년 9월 11일 제니 파커는 천년도로 사망했다. 제니 파커의 운명은 그녀보다도 먼저 죽음을 맞은 수천만의 운명과 같았다. 그녀는 아비들하고 알려진 변종 천년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아비들은 이름은 8년 전 파키스탄에서 세계 보건기구가 천년도 박멸을 목표로 집중적인 캠페인을 시작한 직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3살짜리 파키스탄 소년의 이름을 딴 것이다. 16세기 무렵에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많은 죽음을 몰고 간 2000년대는 유럽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떠나서 세계를 탐험하고 식민지화하려는 과정에서 주로 전파되었다. 또 18세기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인구 이동이 늘어나면서 끝없이 퍼져나가서 전세계 인구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어졌다. 1978년 9월 제니 파커는 지구상에서 천년도로 목숨을 잃은 마지막 사람이 되었다. 1080년 제너가 우유 짜는 여인에게서 채취한 우두 고름으로 어린 소년에게 처음 예방접종을 한 장소에서 불과 113km 떨어진 곳에서 파커 몸은 지상에서 마지막 파티를 즐기는 천년도 바이러스의 최종 숙주가 되었다. 파커는 영국의 버밍햄 대학에서 의학 전문 사진작가로 일했다. 파커의 암실이 의대 천년도 연구실 위층에 있지만 않았어도 그녀가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해 8월 오후에 파커가 전화로 촬영 장비를 준비하고 있을 때 바로 아래층의 천년도 연구실에서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천년도 바이러스가 환기구를 통해 그녀의 암실로 들어갔다. 동물은 박테리아와 분리되어서 살아본 적이 없다. 동물은 이들과 얼마나 질긴 인연을 맺었는지 모든 동물의 세포 안에는 박테리아의 유령이 잠입해 있을 정도다. 원래 이 유령 박테리아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박테리아였는데 처음에 커다란 세포에 잡아먹히는 바람에 그 안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다가 먹이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을 얻으면서 숙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이 박테리아가 바로 미토콘드리아. 우리는 더 이상 미토콘드리아로 독립된 미생물을 보지 않는다. 미토콘드리아는 진화의 역사상 두 유기체 사이에서 맺어진 가장 초기 연합을 상징한다. 공생의 역사는 생물체의 진화 계통에도 드러난다. 포유류의 전체 계통수를 그 포유류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계통수와 비교해보면 이 두 그룹이 진화의 시간 속에서 함께 여행해온 과정을 엿볼 수가 있다. 이 두 계통수는 서로 반영한다. 예를 들면 한 포유류 종이 두 포종으로 분화하면 그 종을 숙주로 삼았던 미생물 역시 분화한 후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장소가 박테리아는 사람이 먹는 것까지 똑같은 것을 섭취하기 때문에 사람이라서 그 구성은 천차만별이다. 물론 우리가 소화하고 남은 찌꺼기를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장내의 미생물은 단순히 먹다가 남은 것을 먹는 하이에나같이 청소동물이 아니다.
진화를 통해서 획득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능이 미생물을 통해서 아웃소싱 된다는 측면에서 인간 역시 미생물을 이용한다. 뇌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B12의 경우에 클랩시엘라가 대신해서 합성해 주는데 우리가 무엇하러 힘들어서 이를 합성하는 유전자를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의간균이 있는데 왜 굳이 장벽을 형성하는 유전자가 따로 필요하겠는가? 미생물의 유전자를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유전자를 진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곧 알게 되겠지만 미생물의 역할은 비타민 합성 수준 그 이상이다. 미생물과의 교감. 인간 미생물 유전체 프로젝트는 건강한 미생물의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시도했다. 자,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사람의 건강해를 마른 버짐이나 피부염 같은 질환들은 피부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의 정상적인 균형이 파괴되었다는 신호인가? 또한 염증성 장질환, 소화기, 암, 심지어 비만증이 이르는 증상들은 모두 장내 미생물에서 일어난 변화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그리고 미생물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심지어 정신질환까지도 미생물총이 파괴되어 일어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에서 벌어진 인간 기능 유전자 4개의 승리자 리 로웬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추측은 인간과 미생물에 관한 심오한 발견의 단초가 되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탑승한 미생물 승객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이상으로 우리 인류의 진화와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체를 구성하는 미생물 일면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개체성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 미생물과 인간이 얽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어린 시절의 가족이나 주변에 나누었던 개인적인 교감을 떠올리는 것이다. 우리는 문득 인간 진화의 새로운 차원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재채기, 콧물, 퍼뜨리기 이런 걸 통해서 미생물이 또 세균들이 이렇게 퍼진다는 거죠.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치사율이 90%까지 올라가는 에볼라 출혈, 탄저균 감염 같은 무서운 악성 감염 질환은 숙주에게 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감염된 숙주가 미쳐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기도 전에 사망하게 된다. 2014년 서아프리카 창궐한 에볼라 감염병의 경우에는 감염자의 치사율이 50에서 70%로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전염력이 오래 유지되는 바람에 넓은 지역으로 퍼진 것으로 보인다. 병원서의 병독성이 감소하며 또 치사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희생자가 오래 살아남아 병원균이 새로운 숙주로 갈아타고 영구히 확산할 기회가 늘어난다. 인간과 달리 야생동물 이러한 전염성 질병이 잘 걸리지 않는다. 드물다. 마찬가지로 표본같이 홀로 생활하는 짐승들한테는 전염성 질병이 제 개체군 위에 발을 디디기 어렵다. 한 개체가 감염되더라도 개체군 전체로 퍼지기 전에 감염된 개체가 죽어서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방랑벽과 소교성이 만나면 병원균에게는 가장 즐거운 상황이 연출된다. 지속적인 접촉 그리고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새로운 숙주를 통해 병원균은 끊임없이 번식할 수 있다. 인간과 함께 박치는 에볼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질병을 옮기기 쉬운 잠재적인 보균자다. 인간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처럼 많은 박쥐들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개체들이 빽빽하게 모여 거대한 군집을 이루고 생활한다. 병원균은 박쥐의 몸을 차지하고 개체군 전체의 파도처럼 퍼진 후에 몇 달 또는 몇 년을 보낸다. 그러다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또다시 군집 전체에 확산되기를 반복한다. 게다가 박쥐는 날기까지 한다. 잠자리가 서로 다른 박쥐라도 먹이를 먹을 때는 한 곳에 모이는데 그러면 미생물들도 역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이 자리에서 격리된 개체군 사이에 미생물이 상호 이동한다. 인간 역시 발달한 사회성과 이동 능력 덕분에 박쥐와 기분 나쁠 정도로 비슷한 특징을 공유한다. 맹장, 대장, 소장, 항문으로 쭉쭉 우리 인체의 소화기관인데 소장에서 소화하지 못해서 내려보낸 질긴 섬유질은 소화의 제2라운드에서 미생물들에서 철저하게 분해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섬유질이 많이 필요한데 말이죠. 미생물에서 살집을 제공한다.
이것에서 그들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노폐물을 결장 내벽의 세포가 흡수하게 한다. 인체를 이루는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 운반되는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결장세포의 주된 에너지원은 바로 이 미생물의 노폐물이다. 따라서 미생물이 없으면 결장세포들은 시들어 죽을 것이다. 반대로 습지에서 따뜻하고 촉촉하며 부분적으로 산소가 완전히 결여된 결장의 환경은 미생물 거주자에게 매일매일의 끼니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기근이 찾아오도 걱정이 없는 영양분 풍부한 점액질층을 제공한다. 인간 미생물군 유전체 프로젝트에 사용할 장내 미생물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자들의 장을 절개해야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변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의 DNA 염기 사유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장을 통과하면서 인체의 소화기관과 미생물에 의해서 대부분 소화되고 흡수되어 최종적으로 소량만이 남아서 몸 밖으로 배출된다. 대변은 사실 우리가 먹은 음식물 찌꺼기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박테리아이다. 대변 소변 종량의 약 75%가 살아있거나 죽은 박테리아이며 식물성 섬유질은 약 17%를 차지한다. 사람의 장에는 언제나 1.5kg 정도의 박테리아가 들어있는데 이는 간과 거의 같은 무게이다. 박테리아 한 개의 수명은 겨우 며칠 또는 몇 주에 불과하다. 대변에서 발견되는 4,000종의 박테리아는 이렇게 박테리아가 다양함으로써 장을 건강하게 하는데요. 면역, 현대는 모두 면역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고고령성 면역이라고 강화, 승진, 제시어가 많이 뜬다. 이 완벽한 세상에서 우리는 저 멀리 안데스 선명의 오지에서만 자란다고는 열매까지 구해다 먹으면서 면역을 증진하라고 애쓴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슈퍼푸드들은 값이 너무나 비싸서 먹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면 꽤나 억울하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면역 강화란 매년 환절기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감기나 가끔 유행하는 독감에 걸리지 않고 넘어가는 수준이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면역 시스템의 열쇠는 도대체 누가 쥐고 있는 걸까? 안타깝지만 인간은 무리를 짓고 사는 습성 때문에 어느 생물보다도 쉽게 병을 옮긴다. 우리는 가끔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하루 집에서 쉬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리를 펴고 알아 누울 만큼 아프지는 않다. 미생물이 하는 일은 미국 국립보건원 NIH가 주도하는 인간 미생물군 유전체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많은 실험실에서 행해지는 여러 연구와 더불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이 몸속 미생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미생물과 몸을 공유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것도 인간도 마찬가지란 말이다. 따라서 인심을 써서 미생물에게 거주를 허락하는 수준으로는 충분치 않다.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독려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기적인 미생물이다. 뇌와의 연관성을 밝히려는 노력은 뇌와 장이 만나는 이 새로운 과학혁명의 단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경험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캐나다의 런던 데링 맥파 박사로 그는 신경정신과 전공 수련을 했고 어린아이들에게 봉사하고 자폐증에 대해서 관리하고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 비로소 맥파빈의 머릿속에서 흩어진 점들을 연결해서 그 당시 맥파빈은 뇌졸중으로 손상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피온산이라는 화학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피온산은 소장으로 내려오면서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를 장내 미생물이 분해할 때 만들어지는 중요한 화합물인 짧은 사슬 지방산의 일종이다. 프로피온산 단세 지방산이다 이 말이죠. 짧은 사슬 지방산에는 크게 프로피온산, 아세트산, 버티르산 세 가지 화합물이 있는데 각각은 체내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맥파빈은 프로피온산이 인체에 중요한 물질이긴 하지만 빵을 만들 때 방부제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자폐들이 열명하는 바로 그 음식 말이다. 게다가 클로스트리디움의 박테리아의 아들은
프로피온산을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다. 프로피온산은 그 자체로는 나쁜 화합물이 아니다. 그러나 맥파비는 자폐 등의 체내에 프로피온산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그렇다면 자폐장애 아동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미세물질의 변화가 프로피온산을 과다하게 만든 것인가? 프로피온산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맥파비는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일련의 실험을 계획했는데 두 마리의 쥐를 넣고 이렇게 하면 냄새를 맡아 서로 무리시 그래서 행동을 보였는데 소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랬네요. 사육장의 울타리를 따라서 달리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이 자폐성 행동과 비슷한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자폐성 프로피온산이 뇌에 작용하는 동안에 다른 쥐 대신에 물건에 집착하였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보였으며 특이나 활동 과잉 등 자폐성의 전형적인 특징이 분명히 나타났다. 반시간 만에 프로피온산의 효과가 떨어졌고 쥐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플라시보 효과를 위해서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대조군의 개체들은 행동에 변화가 없었다. 심지어 프로피온산을 피부아리에 주입하거나 복용하게 했을 때도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쥐들의 뇌는 이 작은 분자에 의해서 순식간에 장악되어서 강제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 자폐증이 인간의 뇌에 손상을 일으킨 것처럼 프로피온산이 쥐의 뇌에 비슷한 손상을 일으킨 것일까? 맥파비는 사망한 자폐 환자를 부검하여 쥐의 뇌와 비교했는데 놀랍게도 쥐와 자폐 환자의 뇌 모두 면역세포로 가득 차 있었다. 염증의 재등장이다. 조현증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장애에서 같이 말이다. 뇌에 문제가 생기네요. 50여 명의 건강한 일반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두 종류의 후르츠바를 매일 먹게 했는데 한 집단은 두 종류의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후르츠바를 주었고 대조군은 다른 그룹에서 플라시보 효과를 위해서 박테리아가 들어있지 않은 후르츠바를 주었다. 한 달 뒤에 박테리아를 먹은 지원자들은 실험에 참가하기 전에 보다도 행복지수가 높아졌다. 이들은 화를 덜 내고 덜 불안해했다. 이들의 행복지수는 박테리아를 먹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도 확실한 차이를 보였다. 이 실험은 비록 규모가 작고 기간도 짧았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연구 접근법을 제시해 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 메커니즘에 관해서 설명하겠다. 이 메커니즘에는 사람의 기분을 조절한다고 알려진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이 신경전달 물질은 주로 장에서 분비되며 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조절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약 10%의 세로토닌은 뇌로 들어가서 우리의 기분이나 기억까지 조절한다. 우리가 섭취한 박테리아가 장 속에 공장을 차리고 세로토닌을 마구 분출해내는 거라면 참 간단하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단순한 메커니즘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트립토판이 적게 들어있는 국가에서는 자살률이 높다.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인체에 유입되는 트립토판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사람을 극도의 우울한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세로토닌이 부족하고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덜 행복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단히 흥미롭게도 박테리아가 트립토판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은 직접 트립토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니라 면역계가 체내에 있는 트립토판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미생물 학자 사이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과학적인 사실이다. 알레르기나 비만처럼 우울증 역시 면역장애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더 확실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다. 그 전에 우선 박테리아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또 다른 메커니즘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이번에는 미주신경이 관련되어 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내장기관으로 가지를 치며 연결되다가 결국 장에까지 이어지는 큰 신경줄기다. 신경은 전기줄처럼 전선을 따라서 미세한 전기 자극을 운반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변화를 감지한다. 미주신경. 따라서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는 전기 자극이 당신에게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미주신경의 이례적인 전기 조절 장치를 떨어짐으로써 신경활동과 기분을 북돋을 수 있는지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이런 전기 자극은 마치
가정용 배터리처럼 화학물질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신경자극에 시동을 거는 화학물질을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도파민, 에피네프린, 옥시토신 등 우리는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신경전달 물질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신경전달 물질은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생성되며 신경말단에서 미세한 전기 스파크를 일으킨다. 그러나 신경전달 물질은 인간 세포에서만 합성되는 것은 아니다. 미생물청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것이 여지가 없다.